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업을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 비디오로 대체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수업은 바로 이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제가 효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할 텐데요. 본격적으로 물질 대사를 얘기하기 전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은, 거의 모든 화학 반응들은 바로 효소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그 반응이 매개가 되게 됩니다. 자, 이 효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에 일반화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리 화학적인 내용들 앞쪽에서 좀 배우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의 종류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질 대사에서 많이 쓰이는 에너지의 화폐인 ATP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부터는 효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 어떤 생명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대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죠. 반드시 에너지 변화가 증가하든지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변화가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동화 반응 또는 동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들이 연결돼서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단당류, 포도당들이 모여서 녹말을 만든다든지 글리코젠을 만드는 과정들,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동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 이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분자로 분해하는, 그래서 이제 화학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 같은 걸 흡수하고요. 그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여러분들이 ATP를 얻는 과정들,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겠죠. 포도당에 결합된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에너지의 화폐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화 반응 또는 이화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물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생체 내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화학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화학 물질들,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공유결합은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결합에 저장되는 화학 에너지를 잘라냄으로써 그때 나온 에너지를 방출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일반 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막의 안과 밖 사이에서 전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신경과 근육 부분에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가 이용되겠죠. 열이라고 하는 게 화학 반응에서 방출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우리 이제 이용하게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빛 에너지를 우리 눈이라고 하는 그 기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빛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걸 이제 우리 정보로서 바꾸는 것이고요. 신문체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하는 색소가 이런 빛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또 변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계 에너지. 일종의 운동 에너지인데요. 근육의 운동과 세포 안에서의 이동에 이용되는 실질적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이런 에너지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 개구리가 도약하는 장면인데요. 자, 개구리가 멈춰 있다가 자, 여기 근육을 보면 이 근육에 많은 에너지가 있겠죠. 화학 에너지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개구리가 펄쩍 뛰게 되면요, 속도가 생기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저장된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학의 법칙은 생물과 비생물을 모두 다 통틀어서 적용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 생물 내에서도 이 에너지와 관련된 또 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력학 법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연력학 법칙을 정리를 해보면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총량은 전원 후와 전원 전이 동일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새로 생성되지도 또 소멸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요. 닫힌 개, 그러니까 이제 그 닫힌 개 또 주변과 그 에너지 물질이 교환되지 않는 그런 닫힌 개는 변환에 의해서 에너지 총량이 변하지는 않지만 이 1법칙에 의해서 변환 후에 일을 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 양은 항상 원래 에너지보다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빛 에너지에서 무슨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게 되면 물론 모든 에너지가 다 화학 에너지를 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에너지 자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우리가 직접 사용 가능한 에너지, 쓸모 있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환이 점점점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면 될수록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못 쓰게 되는 에너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건 반응물들이 모여서 자, 결합이 일어나서 생성물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반응물 각각도 자기의 고유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생성물도 역시 자기의 고유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이거를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유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을.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 즉 반응물들의 에너지 총합이 생성물의 에너지 총합보다 많을 때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동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반면에 자유에너지 증가 반응은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여기 에너지가 투입이 돼가지고 생성물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화학 반응, 가장 이상적인 화학 반응은 A 더하기 B가 C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엔 A와 B가 전혀 남지 않고 C만 생기는 이런 반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일부 반응은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많은 반응들은 그 역반응이 역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생체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여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포도당 1인산이 보통은 포도당 6인산으로 잘 바뀝니다. 이 반응. 그래서 포도당 1인산 있는 데다가 반응을 진행시켜 보니까 포도당 6인산으로 많이 바뀌는데 포도당 6인산의 일부가 거꾸로 다시 포도당 1인산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별로 정반응과 역반응 사이의 비율이 일정 정도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정반응이 아무리 이제 우세하다 하더라도 역반응으로 이제 나중에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이제 전체 지금 이 포도당 1인산과 유인사의 비율이 약간 5%대 95%의 비율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 1인산에서 6인산으로 바뀌는 것과 압도적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거꾸로 6인산에서 1인산으로 바뀌는 반응들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서 일정한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6인산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수 있겠죠. 생체 내에서의 반응들이 상당히 그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들이 정반응으로만 다 일어나서 이 반응물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생성물만 존재하거나 이런 반응은 잘 없어요. 자 이제 에너지의 화폐인 AT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수하게 ATP에 관련된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자, ATP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자 여기 우리 ATP는 RNA를 구성하는 RNA의 기본 교립단이죠. 자, 아데닌과 리보스 그 다음에 거기에 인산 3기가 결합돼요. 그래서 RNA의 A를 구성하는 그 단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RNA 구성할 때는 2개의 인산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RNA의 A 부분이 구성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 ATP는 아데닌과 리보스 그 다음에 3개의 인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TP는 에너지 화폐로 이용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저장을 하느냐? 바로 여기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 특히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인산기 사이에 이 포스포다이에스터 결합, 포스포디에스터 결합에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ATP에서 ADP로 바뀔 때, 즉 2개의 인산만 남을 때
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게 됩니다. 무슨 어떻게 방출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 열이 방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고에너지 인산기가 반응성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다른 분자에 결합해서 그 분자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러니까 분자의 구조, 특히 단백질의 구조 등을 잘 변화시킵니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 그 단백질 같은 경우에 효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지난주에 배웠던 어떤 막에 있는 통로라든지 아니면 막에 있는 수송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인산기가 달라붙게 되면요 자기가 활성화되면서 자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생체 내에서만 이용되는 에너지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그 에너지 화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ATP를 매개로 모든 반응이 일어나는데 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이것들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막 방출된단 말이죠. 그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뭐 세포호흡이든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에너지가 어떤 종류든 간에 자, ADP와 그다음에 그 자유인산 두 개를 합쳐서 ATP로 만드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즉, 이 과정의 에너지, 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의 일부가 전체가 다 이용되면 참 좋겠지만 아까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상당수는 소실되고 일부만 ADP와 PI를 ATP로 만드는 데 관여하고요. 이 ATP는 자 우리 생체 내에서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곳, 예를 들어 동화작용이라든지 세포의 이동이라든지 능동수송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페이트를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 포스페이트를 인산기를 다른 분자에 결합시키면서 그 분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런 어떤 이런 반응들을 일으키게 돼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쭉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즉 ATP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화폐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거는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깔고 있으셔야 돼요. 자, ATP와 가수분해 ATP에 의해서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에 하나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TP에서 이제 ADP와 PI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포스페이트, 고에너지 포스페이트가 어디에 결합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포도당이 있죠. 포도당에 포스페이트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돼야 포도당 6인산이 가고 이렇게 쭉쭉 가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해당 과정, 즉 포도당을 분해시켜가지고 ATP를 얻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포도당이 이제 분해되기 직전에 이제 포도당 6인산이라고 하는 이 과도적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에너지에 들고 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ATP가 ADP와 그다음에 인산으로 바뀔 때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내놓죠. 자유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7.3kcal/몰이 되겠는데요. 자, 이 반응, 즉 여기 지금 포도당과 이 고에너지 인산이 결합돼서 포도당 6인산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에너지가 이제 요게 단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약 델타 G가 플러스 4.0kcal/몰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산하게 되면 순 델타 G는 마이너스 3.3kcal/몰이에요. 즉 에너지가 그 전체 다 합치게 되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방출되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이 생명체 내에서는 이 자유에너지가 감소하는 이런 그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나가는 반응들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런 것처럼 여기서 포도당에서 포도당 유기산이 되는 것처럼 에너지 일부를 에너지가 이제 증가하는 자유에너지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 즉 우리의 어떤 그 생명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에너지가 유입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의 이제 그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반응들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효소를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효소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죠. 자,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으면 반응물이 그대로 생성물로 화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반응 자체는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즉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유에너지 감소 반응이라 하더라도 자, 반응물과 생성물, 반응물이
즉 반응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 중에 전이 상태의 중간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즉 여기 이 반응물들의 공유결합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뭐 공유결합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파트너를 체인지할 수 있도록 그 공유결합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가 공짜는 아니죠. 당연히 에너지를 투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투입을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가 투입되었을 때 불안정한 전이 상태의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그들끼리 반응이 일어나면서 안정한 생성물이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한 거에서 요즘 이만큼 빼니까 결국은 이제 이만큼은 다시 이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까요. 자, 이때 이 에너지, 전이 상태인 중간체를 형성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 발열 반응이 그 자에너지 증가 반응이든지 감소 반응이든지 전부 다 활성화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자, 왜 이 활성화 에너지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효소가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소의 기능이 그래요. 원래 이런 어떤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촉매라고 합니다. 반응을 이렇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촉매라고 하고요. 본인은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뿐이죠. 효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촉매로서 특정 반응을 촉진합니다. 왜냐? 우리 일반 화학 시간에 배웠던 반응들의 촉매는 백금 촉매 같은 걸 많이 써요. 이 백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때 많이 기여를 하는데 백금 촉매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을 다 촉매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체 내에서는 모든 반응을 다 촉매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세포 내에서 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반응만 촉매해야 되기 때문에 효소들은 각기 자기가 담당하는 특정 반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반응을 특이적으로 촉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효소와 결합되는 반응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효소의 활성부에 결합하게 되면요. 자, 아까 봤던 것처럼 불완전한 중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효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요. 효소의 종류는 6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 환원 요소. 산화와 환원 반응을 내게 하는 거의 대부분의 효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 요소. 어떤 작용기를 전달하는 요소고요. 가수분해 요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을 첨가해놓고 그 중간에 결합을 끊어내는 것이 되겠고요. 자, 가수분해를 제외한 물이 이제 투입되는 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분해 요소 그냥 일반 분해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질 효소는 이성질체처럼 즉 어떤 같은 분자 내에서 작용기를 다른 곳으로 붙여준다든지 이성질체를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연결 요소는 두 분자들을 연결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효소와 기질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효소와 결합하는 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질과 효소가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요. 자, 효소의 그러니까 단백질 입체 구조 중에 이 기질에 꼭 맞게끔 됩니다. 즉, 이 기질과 맞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이 효소의 특이적인 성질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이 효소가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인데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이소자임은 우리의 피부라든지 우리의 눈물, 침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시켜주는 것입니다. 세균의 세포벽 중에 가장 흔한 그 물질이 뭐냐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펩티도글리칸과 결합해서 펩티도글리칸 결합들을 끊어줘요. 즉,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부셔가지고 세균이 굉장히 약해지게 만듭니다. 세균의 세포막은 우리의 세포막처럼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이 손상된 세균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금방 여러 가지 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투라든 이런 데 노출되게 되면 세포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들이 살 수 없게 되겠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펩티도글리칸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효소가 하는 역할은 촉매가 없을 때 이렇게 높았던 활성화 에너지, 문턱이 높죠?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효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문턱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어나게끔 도와주죠. 문턱이 높게 되면 자, 이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우리의 세포는 높은 온도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에너지가 예를 들어 70도가 필요하다, 70도만큼이 올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올라가면 다른 세포들한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몸에서 감당할 수준에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로 이용하게끔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 생명이라고 하는 그 세포 내에서 반응을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효소가 되겠습니다. 자,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는 원리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효소는 두 기질이 한꺼번에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기질이 적절한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즉 적절한 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 시트르산 합성 효소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기질이 들어왔을 때 서로 나란히 이웃해가지고 그 기질 사이의 반응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라이소자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질을 이제 신장을 시킵니다. 즉 라이소자임의 그 대상인 펩티도글리칸이 들어오게 되면요, 얘를 늘려요. 이렇게 늘리게 되면 결합 자체가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분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화학적 전하를 이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효소 기질에 얘는 원래 전기가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기적 성질을 부여하게 되죠. 전하를 띠게 돼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어떤 뭐 방향성, 물리적 긴장, 화학적 전하, 부여 같은 이런 어떤 그 원리들을 통해서 효소가 반응을 촉매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 부위는 기질의 특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효소가 담당하는 기질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기질이 일단 결합하게 되면요. 자,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다수의 이 단백질들, 효소는 거의 대부분 다 단백질입니다만 단백질들은 서로 매우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개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질이 결합하게 되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살짝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입체 구조에 의해서 기질들이 그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질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이 촉발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질이 결합해서 기질이 결합했을 때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한 현상을 우리가 유도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이 결합하면 활성 부위가 움직여서 효소의 모양이 변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촉매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촉매가 있을 때와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의 차이는 반응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뭐 예상한 것처럼 당연히 촉매가 있을 때 반응이 훨씬 빠릅니다. 동일한 기질의 농도라 하더라도 촉매가 있을 때, 즉 효소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최대 반응 속도는 나중에 일정한 점에 딱 수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효소라는 것이 무한정 존재하지 않죠. 무한정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의 수가 효소들이 풀로 가동되고 완전 전체가 다 가동될 때는 더 이상의 반응 속도의 증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질을 효소의 반응 물질들 넣어줘도 그 반응이 증가하지 않아요. 하지만 효소가 없을 때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 그렇습니다만 반응 물질을 많이 넣어주게 넣으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촉매가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낮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는 이제 기질에 의해서 또는 여러분들 이제 기질의 농도가 이 정도 되는데 효소가 부족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다 효소를 더 첨가하면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여러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세균같이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요, 효소 자체를 늘려줘요. 여러분들이 락오페론 같은 걸 보시면 알겠지만 락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락토스를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락토스가 없을 때는 필요 없으니까 적게 만들다가 락토스가 왕창 들어오게 되면 이 락토스를 분해한 효소들을 왕창 만들어서 거기에 그런 어떤 그 락토스 분해 요구에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효소 자체는 어떻게 활성화 조절하느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반응 속도를 위해서 효소 자체를 늘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효소 하나를 보게 돼요. 효소 하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겠죠. 그 기율이 있을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요. 그런 속도를 조절하는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효소 억제제에 의한 조절에 이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즉, 이 억제제라고 하는 것은 효소의 기능을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역적과 비가역적 억제 작용입니다. 비가역적 억제 작용은요, 효소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잠시 후에 예를 살펴볼 텐데요. 그다음에 가역적 억제 작용은요, 효소 자체를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소가 하는 그 작용들을 예를 들어 이제 그 기질과 경쟁을 한다든지, 기질과 경쟁하는 또는 기질과 경쟁하지 않지만 효소의 기능을 방해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억제하는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좀 살펴볼까요? 그리고 이제 비경쟁적 억제의 일부로서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의 활성 조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경로들이죠. 거의 모든 물질 대사들은요, 각각 이제 지질 대사, 이제 탄수화물 대사, 핵산 대사 나눠져 있지만 그 중간 물질들이 서로 이제 이 서로 간의 어떤, 그러니까 여기 뭐 ATP를 만드는 이런 그 TCA 사이클에서, TCA 회로에서 일부가 나와가지고 그 일부가 나와서 다 지제를 만드는 곳에 연결된다든지, 아니면은 탄수화물 중에 일부가 ATP를 만든다든지, 아미노산 일부가 ATP를 만든다든지, 서로가 다른 그 대사들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점점 하나가 중간 산물들인데요, 점점을 연결하는 효소들이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효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가서요. 자, 이렇게 억제를 하는데 비가역적 억제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효소 자체를 망가뜨려요. 자, 여기 나온 효소는 사이클로옥시지네이스인데요. 이 사이클로옥시지네이스는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우리 두통제 또는 진통제 물질, 소염제, 이 물질에 의해서 이 물질이 작용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효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 아라키돈산을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우리 생체 물질로 변화시켜주는 효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 중에 참여한 효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스타글란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정말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이 아스피린과 관련된 효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통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생기면 여러분들 신경세포가 아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을 신경세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프로스타글란딘이 합성이 안 된다고 하면 통증 자체가 줄어들겠죠. 아스피린은 자, 여기에 이 효소의 활성부에 여러 그 아미노산의 이 잔계들이 존재하죠. 그러면 활성부에 있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스피린을 그 활성부의 잔기에 건네줘요. 그러면 이 활성부의 잔기의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아라키돈산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뭔가 그 방해 물질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아스피린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키돈산이 들어가다 튕겨 나옵니다. 그러면 이 효소가 반응을 할 수 없게 되죠. 저희가 아라키돈산을 만들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못 만들고,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니까 통증을 우리가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증 자체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경쟁적 억제, 무경쟁적 억제, 비경쟁적 억제의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정상적인 효소 기질 결합은 이렇게 됩니다. 효소가 있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기질이 되겠죠. 이 정상적인 기질이 와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데, 경쟁적 억제는 자, 어떤 그 억제제가 들어왔는데 얘가 이 기질이 효소에 결합하는 이 활성 부위에 딱 결합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기질과는 다르게 반응을 유발하지는 않죠. 그런데 얘가 이 자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도 있고 억제제도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질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쟁적 억제 때문에 반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경쟁적 억제제고요. 대표적인 경쟁적 억제제로는 자,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물질이 두 개가 모이면 테트라하이드로, 즉 이게 두 개가 디하이드로폴레이트인데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는 그 핵산을 만드는데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핵산을 만들어서 핵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DNA죠. DNA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를 두 개를 모아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만든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가 암세포에 정말 많이 활성합니다. 즉 암세포는 계속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DNA, 즉 핵산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의 수요가 많아요.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가 핵산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 때문에 핵산을 만드는 효소에서 조효소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한데, 자, 이거랑 구조가 비슷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하는 물질들을 처리해주면 이 디하이드로폴레이트가 참여하는 그 효소의 활성부에 얘가 결합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암 치료제로서 이 메토트렉세이트가 이용이 되게 되는 원리가 되겠죠. 암세포들 같은 경우에는 DNA 핵산의 분열을 핵산이 DNA가 많이 필요한데 그 DNA 합성하는데 필요한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를 디하이드로폴레이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 효소를 얘가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억제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쟁적 억제제는 수많은 약물들의 어떤 그 원리로서 이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다음에 무경쟁적 억제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이 부위에 결합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지금 그 기질이 반응이 돼서 튕겨 나와야 되잖아요. 반응이 끝나면. 근데 그걸 막아요. 방출을 방해하니까 이 효소는 이 반응물에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응물에 잡혀 있고 얘가 못 나오게 막고 있으니까 효소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이고요. 비경쟁적 억제는 이 활성 부위와 상관없는 다른 부위에 비경쟁적 억제제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소의 활성 자체가 여기 이제 결합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효소의 구조가 바뀌어요. 자,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초록색인 기질이 착 들어가야 되는데 기질이 안 맞게 돼요. 안 맞게 돼서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비경쟁적 억제제가 비경쟁적 억제 중의 일부가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가 여기에 해당되게 돼요. 근데 이제 다른 자리 입체성 효소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아까 봤던 우리 그 전 페이지에서 봤던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방수가 쭉 증가하다가 점점점 이제 완만하게 진행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다른 자리 입체성 그러니까 효소가 여러 개가 결합해서 사차 구조를 형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하게 다른 자리 입체성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초기에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개가 뭉쳐 있으면 한두 개만 이렇게 서로 한두 개만 이제 활성화가 되면요, 그때 이제 이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개 기질 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요, 기질이 4개가 다 결합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4개짜리의 기질이 다 결합하게 되면 이들이 서로에게 서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억제하는 경우지만 이게 서로의 어떤 그 활성 부위를 더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른 패턴의 어떤 그 반응들을 나타내게 돼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겠는데요. 보통은 이런 어떤 그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경쟁적 억제제라든지 비경쟁적, 무경쟁적 억제도 있지만요. 효소가 만드는 어떤 그 물질들의 산물들에 의해서 효소가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반응의 산물이 다시 자신 그 반응이 되는 걸 억제하는 걸 우리가 되먹임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시면 그 하나의 예로서 리보스 5인산을 PIPP라고 하는 합성 요소가 5포스포리보실 1피로인산이라고 불리는 PIPP를 만들어요. 중간체를 만들고 이게 여러 다른 반응을 거쳐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퓨린이라고 하는 걸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듭니다. 퓨린, 피리미드, 제가 뉴클레오타이드 설명할 때 했었는데요. 아데닌과 구아닌 같은 것들을 우리가 퓨린이라고 합니다. 육각형과 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 자, 이 퓨린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퓨린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DNA 합성하는데 필요하겠죠. DNA 합성하는데 필요한데 이 퓨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꾸로 이 PIPP 합성 효소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여기서 이때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를 통해 가지고 이 아데닌과 구안이 PIPP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니라 다른 그 비활성 부위를 억제해요. 이런데 딱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바꿔가지고 여기 더 이상 리보스 5인산이 그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아데닌과 구아닌을 만들어내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이 PIPP 효소에 아데닌과 구아닌이 딱 결합하는 다른 자리 입체성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돌연변이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것들이 막 생깁니다. 자, 아데닌, 구아닌과 같은 핵산이 생기면요. 원래 우리 몸은 핵산을 잘 방출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핵산을. 자, 핵산 자체가 농축이 되면. 그래서 이 핵산이 어디에 쌓이냐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관절 부위에 축적이 돼요. 관절 부위에 축적이 되면 우리가 이런 병을 우리가 통풍이라고 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그 통풍이 되겠죠. 너무너무 아프고요. 또 여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관절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정말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맥하면 통풍 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기라든지 그런 치킨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요. 그 안에 핵산이 단백질 성분이 이제 많잖아요. 그죠? 단백질 성분이 많고 또 단백질의 이제 질소도 많게 되고 또 핵산도 많죠. 핵산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계속 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효소는 이런 어떤 그 다른 물질에 의한 경쟁적, 비경쟁적, 무경쟁적 이런 그에 의해서 활성이 조절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효소가 처한 환경에 의해서 효소의 활성이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환경 두 가지는 pH와 온도가 되겠는데요. 효소 중에는 이제 효소는 각기 자기가 놓인 환경에서 가장 최적의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적의 pH, 최적 pH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트립신이라든지 아르지네이즈 같은 것들은 타이머트립신은 보통은 이게 이제 작동하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그 작은 창자 소장이 되겠어요. 소장에서 십이지장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주로 이제 약염기성에서 가장 최고의 옵티멈이고요. 펩신은 단백질 분해 요소지만 주 위에서 분비되죠. 위 같은 경우에는 pH가 2 정도 되는 아주 강산인 환경이 되겠죠. 여기에서 가장 최적의 그 조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르지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에서 가장 최적의 pH 활성을 나타내게 돼요. 자, 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적 온도에 따라서 최적 온도가 존재하죠. 예를 들어 뜨거운 온천수에 사는 그런 세균들은요, 여기 최적 온도가 그 온천수에 맞춰져 있고요. 사람 같은 경우는 약 한 36도에서 37도 사이 정도, 38도 정도 되는 그런 온도에 대다수의 효소가 최적의 온도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8장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8장 우리가 그 다음 주 수업 시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버 캠퍼스의 질문 게시란을 통해서도 해도 괜찮습니다. 물어봐 주시면